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입니다. 기록적인 더위 속에서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죠. 네, D100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벌써 D84가 됐습니다. 그래서 84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종지부를 잘 찍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84일 남은 오늘은 이제 19회죠. 뉴스림 19회를 맞아서 수능 원서를 쓰는 법과 84일 남은 수능은 어떻게 마무리 정리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원서 접수. 작년에 한번 해봤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재수생 신분으로 재학생 때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또 고3 학생들은 처음 해보니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기간은 23일 목요일, 8월 23일 목요일부터 9월 7일 금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휴일하고 토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고요. 평일, 영어로 비즈니스 데이라 그러죠. 비즈니스 데이에만 접수를 받습니다. 시간을 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9시부터 6시가 아니고 9시부터 5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6시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넘겨버리면 큰일 나겠죠. 낭패를 볼 테니까 5시까지 잊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장소가 되겠습니다. 재학생들, 고3 학생들은 쉽습니다. 학교에서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별 걱정할 게 없고요. 그냥 할 때 하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졸업자, 즉 N수생 여러분들은 조금 달라지겠죠. 첫 번째 방법은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다.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보통 자기 주민등록지가 있는 교육청에 가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졸업한 학교가 없는 학생들도 있죠. 검정고시 학생들 또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인증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학생들은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여기에서만 접수를 받으니까 요 점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소는 이렇게 됐고요. 자, 응시원서를 접수하러 이제 갈 때, 교육청을 가거나 학교를 갈 때 꼭 지참해야 될 서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 요새는 뭐 옛날에는 사진이 반명함판, 명함판, 여권 이렇게 복잡했는데 요새는 다 여권용으로 통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 우리가 시험 접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촬영이 되니까 괜히 재활용한답시고 옛날 사진 가져오면 오해받습니다. 대리 출석으로 오해받으니까 그냥 하나 새로 찍으세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전에 사진이어야 되니까 여권용 규격으로 사진을 갖고 가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돈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응시 수수료 빼먹고 가면 낭패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몇 개의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국가가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을 이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4개 영역 응시자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5,000원 줄이려고 영역 줄이지 마세요. 6개 영역은 4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에 따라서 돈이 다르니까 뭐 카드나 현금을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자신의 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거나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 혹은 한부모 가족 대상자의 경우에는 응시료가 면제니까 면제한 상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원서는 변경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과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를 응시하려고 했는데 수학나를 응시할래 라든가, 또는 제2외국어 안 넣는데 넣자 라든가, 이런 식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응시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 번 접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변경하느냐? 원서 접수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8월 23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접수와 동시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변경하려면 변경 신청서 쓰셔야 되고요. 원래 접수할 때 접수받았던 접수증, 요 두 개를 꼭 지참하고 가서 응시원서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접수하는지 아시겠죠? 자, 수능원서 접수 얘기하니까 이제 뭔가 좀 언제 수험생이 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 운명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84일이 남았으니까 84일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수능 대비를 할 것인가, 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대비는 말이죠. 일단 내가 수시 대비자인가 정시 대비자인가에 따라서 대비 방법이 다르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수시 대비자의 경우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수시 대비자도 어떤 수능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일단 학생부 교과를 응시하거나 학생부 종합을 응시하는데 최상위권 학생들, 뭐 의치라든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화여대 등등, 또는 논술형 수시,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수능 최저가 거의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수능 최저를 탈락하면 뭐 논술을 잘 보건 내신이 좋건 학생부가 좋건 무의미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최저를 대비할 때 뭐가 중요하죠?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겠죠.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수능 최저가 좀 높은 데는 무려 응시자의 절반 정도가 탈락하는 경우,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통과를 목표로 해서 수능 대비를 해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학교의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합 6이다. 3개 영역 합 6이면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냥.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3개 영역, 4개 영역, 공부를 이렇게 4개 영역이라고 볼 때 3개 영역 합이 6을 못 채우고 4개 영역들 잘 봐봤자 소용이 없죠. 예를 들면 4번째 영역은 굉장히 못 보고 3경 합 6은 꼭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에 따라서는 합 6이 굉장히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4번째 영역은 버리시고, 즉 내가 100분위가 가장 자신이 없는 영역을 4번째 영역으로 선정하고 버리시고 3개 영역에만 집중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수시를 대비한 수능 대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나는 그 정도는 채울 수 있어요.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3개 영역 등급합 6인 경우도 있지만 3개 영역이 다 222 이런 학교들도 있죠. 이건 등급합 6하고 차이가 있죠. 등급합 6이면 132라도 되지만 6이 222여야 된다면 132는 무의미하죠.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겠어요? 네, 이미 1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공부 분량을 조금 줄이거나 지금 정도로 유지하고 2에서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목에 공부를 좀 더 피치를 올려줘야 222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따라서 사람이 서 있는 처지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달라지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수능 최저를 채울 수 있도록 공부의 비중을 과목별로 달리해 줘야 된다. 어떤 부분은 100분위랑 쫙 올리면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과목도 다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일단 내가 지원을 내는 학교의 전체적인 범위가 좀 나와줘야겠죠. 예. 어떤 학교를 지원할지가 정해져야 수능 최저를 볼 수 있을 거고, 그 수능 최저를 볼 수 있는 학교들의 학교마다 또 다 다를 테니까 그 전략을 세우려면 학교, 수시로 지원할 학교를 대강의 윤곽을 지금 정도에서 정해놔야 된다. 요 점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시 대비자가 생각하는 수능 공부법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이거 물어요. 선생님, 수시 대비하는 건 맞는데요. 6개 다 떨어져서 정시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공부한 수능 공부 성적을 갖고 정시를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시 지원자는 1차적 목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표가 수시 합격입니다. 왜 그렇죠? 네, 수시에서 지원한 6개 학교를 정시 점수로는 절대 못 가요. 네, 수시는 일반적으로 정시 점수보다 상향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일단 수시 합격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도록 수능 공부를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정시는 만약에 수시에서 실패했다면 정시는 그렇게 해서 올린 성적을 갖고 정시로 가는 거예요. 네, 정시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걸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 정시 대비를 위해서 수능 공부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겠죠. 이미 뭐 수시를 지원하긴 하나 무게중심이 정시에 있는 학생들, 또는 수시에서 지원을 아예 안 하고 정시 세계에 집중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좀 더 수능 대비를 좀 더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 반영 비율이 되겠죠. 84일 남은 시점에서는 반영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 닭공이죠. 닥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84일 남았으니까 반영 비율에 맞게
공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학교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시하고 좀 비슷한데요. 대충의 6월 모의평가 좀 이따 보면 또 9월 모의평가 보겠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본 점수를 갖고 합격 예측 서비스, 온라인 사이트에 합격 예측 서비스 있는 거 아시죠? 합격 예측 서비스에 넣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강의 학교의 범위를 보시고 목표 학교를 정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목표 학교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점수대는 예를 들면 건동호인데 목표만 높게 잡으면 안 되겠죠. 예. 엉뚱한 반영 비율을 보게 되는 거니까 나의 대강의 포지션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는 반영 비율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서성한 라인에 있다 그러면 서성한의 반영 비율을 좀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합격 예측 서비스를 반드시 경과를 해야 반영 비율에 맞는 공부 비중을 정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네, 쫙 펼칩니다. 쫙. 서울대부터 국민대까지 쫙 한번 해봤습니다. 벌써 다 학교마다 다르다는 걸 잘 알 수가 있겠죠?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먼저 지금 보여주는 학교는 인문 계열이 되겠습니다. 예, 문과도 있고 무슨 사회대도 있고 경영경제도 있는 인문 계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표를 보시면 반영 비율이 국어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정시요강이라든가 이미 뭐 전형계획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정시요강이나 전형계획을 보면 학교별로 반영 비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1대 1.5대 2 이렇게 나처럼 표현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200대 300대 350 뭐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자기 멋대로 자율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0, 300 그렇게 하는 거고 1, 1.5 사실 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수치가 다르면 학교별로 상대적 비교가 잘 안 돼요. 따라서 저는 국어를 1로 기준으로 해서 다 똑같은 기준으로 정렬한 거예요. 따라서 이걸 보시면 국어 1을 기준으로 해서 수학, 영어, 탐구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학교의 순위는 임의적인 겁니다. 그냥 인기 순위를 대충 반영해서 엄밀한 순위 아닙니다. 인기 순위를 반영해서 보기 쉽게 서울대부터 국민대까지 쫙 배치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국어를 1로 기준으로 할 때 수학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문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1보다 높은 학교들이 있죠. 예, 좀 보이시죠? 네, 표시가 막 되고 있는데요. 서울대, 서강대 이 두 개 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도 자연계열과 마찬가지로 수학에 1보다 더 높은 가중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의 학교는 경희대 사회, 시립대 상경, 건국대 사회, 아주대 경영, 숭실대 경상 등인데 벌써 이름을 보면 알겠죠? 예, 보통 상경 계열이거나 상경 계열이 포함된 단위가 되겠죠. 따라서 경영, 경제, 학부, 통계 이런 데는 수학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학을 1 이상 반영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수학 반영이 1보다 높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 말이죠. 1.4, 숭실대 경상은 수학이 1.4예요. 그럼 가중치 1.4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학 표준 점수가 1점이 올랐다면 사실은 1.4점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점 올렸을 때 1.4점이 올라가니까 국어 1점을 올렸을 때는 1점밖에 안 올라가는데 숭실대 경상이면 수학 1점에 1.4점이 올라가므로 똑같은 역량과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때 가성비가 수학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숭실대 경상이라면. 이해가십니까? 네. 이게 남은 84일 동안 나의 공부 비중을 어떻게 둘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요. 그러니까 왜 합격 예측 서비스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정반대를 한번 봅시다. 정반대. 봅시다. 정반대. 보이시죠? 수학이 1 이하인 경우. 잘 보시면 수학이 1 이하인 경우는 아까 한번 나왔던 학교들입니다. 경희대, 건국대, 인문, 숙명여대 인문, 인하대 인문, 아주대 인문, 숭실대 인문. 그러니까 상경이 아닌 어문계나 철학, 사학 이쪽 계통은 수학이 덜 필요하므로 1 이하로 보겠다. 이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상경은 1 이상,
상경이 아니면 1 이하 이런 식으로 계열별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0.67이다. 0.67이면 수학 1점 올려봤자 0.67밖에 안 올라가죠. 물론 내가 수학이 요새 잘 되고 있어. 막 점수 막 올라가. 그럼 수학 5점 올리면 3점 몇 점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 올려야 되죠. 근데 어떤 학생은 수학 점수 너무 안 나와.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 근데 내가 지원하려는 것은 예를 들면 숭실대 인문계열이야. 그러면 그냥 지키면 되죠. 뭐. 너무 올리려고 시간 많이 투자해봤자 시간 투입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만이지 뭐. 그래봤자 안 올라가도 0.67점 못 올린 거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겠죠. 실제 전략을 이렇게 구사하는 거다 이거야.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숙명여대 아주 좀 복잡하죠. 숙명여대는 과별로 다 다르네요. 과별로 전부 계열별로 다르니까 수학이 많이 뭐 통계학과 같은 거 많이 하고 적게 반영하는 학교가 쭉 돼 있습니다. 의료는 좀 적게 반영하고 이렇게 과별로 수학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생각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한 학교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더 계산이 좀 복잡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과를 진학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미리 좀 해두시는 게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 비중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탐구 얘기해 볼까요? 탐구. 보통 문과 학생들은 사회탐구를 꼭 봐야 되는 학교가 있고요. 뭐 한양대 같은 경우 그렇죠. 아니면 사회탐구를 봐도 되고 과학탐구를 봐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계열에. 하지만 실제로 뭐 인문계열 학생 중에서 과탐을 보고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죠. 요강이 그렇게 돼 있을 뿐. 보통 사회탐구를 공부하는데 사회탐구는 보통 1이 제일 높죠. 1보다 높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일부 있습니다만 1보다 별로 없고요. 대부분 1이 제일 많죠. 한양대, 이화여대, 건국대, 뭐 홍익대, 국민대 1이고요. 서울대, 고려대가 0.8. 그다음에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제일 적습니다. 0.5니까 이 0.5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사회탐구 점수 2개가 있죠. 보통 연세대, 성균관대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어쨌건 사회탐구 2개 점수가 나왔을 때 이 두 점수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차가 반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성균관대가 탐구가 제일 덜 중요하고 한양대, 이화여대, 건국대는 탐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과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계열 넘어가 볼까요? 자연계열 표 한번 봅시다. 쫙 나오네요. 네, 자연계열은 벌써 표가 아까 인문계열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벌써 수학이 벌써 파파파 보이죠?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연계열이니까 일단 그래서 수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인문계의 경우에는 수학이 1이 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였는데요. 자연계열은 1을 넘지 않는 경우가 예외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화여대가 굉장히 적죠. 이화여대는 수학이 자연계열인데도 1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 중에서 수학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은 좀 이익이 있는 그런 학교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볼 때 물론 뭐 다른 데도 국어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화여대는 수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이죠. 수학 반영 비율이 지금 1.5를 넘어가죠. 옛날에 영어가 상대평가할 때는 보통 수학 1.5가 대세였습니다. 근데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보통 반영 비율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총점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반영 비율에서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면서는 1.5보다 높은 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1.75 많이 보이시죠? 네, 1.67도 보이시죠? 심지어 2배, 2.67배. 어마어마한 학교 보입니까? 숙명여대 보이시죠? 숙명여대는 아까 인문계열도 모집 단위별로 반영 비율이 다 다르는데 자연계열도 그러네요. 무려 수학과의 경우에는 3.3. 네, 수학과니까 수학을 잘해라. 옛날에 뭐 반영 비율을 이런 수학 과학만 갖고 보는 그런 식의 우선 선발 제도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십몇 년 전에. 거의 그 수준에 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수학이 3.3이니까 표준 점수 1점 차이가 날 때보다 3.3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수학이 3점짜리, 뭐 4점짜리 하나를 더 맞추는 순간 13점 차이가 납니다. 와, 그러니까 아주 운명이 바뀌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의료학과는 수학을 거의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문과하고 똑같이 0.71배
그러니까 1보다 안 되는 숙명여대 굉장히 중요한 학교고요. 자기의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정시는 후지원이지만 내가 공부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모집 단위를 정해둬야 된다. 이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이과는 탐구가 다 대부분 과학 탐구가 필수죠. 과학 탐구는 보통 사회 탐구보다 반영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사회 탐구는 1이 거의 제일 높은 거였는데 과학 탐구는 다 1이 넘습니다. 1.5배수인 경우도 많고 그보다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과는 수학만큼이나 과학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하고 싶은 거는 이과는 수학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수학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근데 과학이 84일 남은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왜? 국어를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안 하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하긴 하는데 국어 점수 올리는 게 그리 쉽지 않아. 예. 아마 열심히 해도 지킬 거예요. 아마. 열심히 한 거의 결과가 지키는 거다. 이거. 근데 과학은 열심히 하면 올릴 수 있다는 거야. 올렸을 때 1.5배수면 곱하기 1.5 곱하기 1.5에서 150%씩 가중치 아닙니까? 효과가 크잖아요. 예, 과탐의 경우에는 특별히 암기 과목적 성향이 강한 경우도 있으므로 보통의 수학 같은 것이 좀 약하더라도 암기 과목 성격의 경우가 내가 좀 더 적응성이 강하다면 점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셔서 나머지 84일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한번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반영 비율에 맞는 84일 남은 공부 전략. 첫 번째,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정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라. 두 번째, 내가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할지, 상경계열일지 인문계열일지,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과별로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전략이 나온다. 최종적 결론은 반영비율이 높은, 가중치가 많은 과목에 좀 더 우선순위를 넣어서 공부하는 게 정시에 맞는 수능 대비 방법이다. 이거 좀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국어, 수학, 탐구를 얘기했고요. 국어, 수학, 탐구만 얘기하게 되면 영어가 아무래도 좀 덜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됐어요. 영어가 정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거 보세요. 연세대 2등급과 1등급의 점수차가 몇 점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5점 차죠. 네. 선생님, 100점하고 89점은 11점 차이인데요. 5점밖에 안 깎으니까 적게 깎네요.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89점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89점으로 2등급 먹었어. 근데 사람들은 참 웃겨요. 항상 굉장히 꼭대기하고 비교하려는 그런 식의 심리적 구조가 있어. 내가 89점인데 왜 100점하고 꼭 비교를 해요? 네. 100점하고는 11점 차이가 맞지. 원래 상대평가라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89점인데 90점하고 비교해보세요. 상대평가는 몇 점 차이예요? 1점 차이인데 그게 몇 점 차가 된다고요? 5점 차이가 되잖아. 91점 먹으려면 상대평가 2점 차인데 예, 표준점수하고 원점수 차가 똑같다고 볼 때 5점 차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94점과 89점까지는 전부 94점 이하인 모든 학생이 실제 상대평가보다 점수차가 더 난다는 얘기다. 근데 바로 그런 애들이 나의 경쟁자거든요. 왜 내 경쟁자가 아닌 저 100점 애하고 자꾸 비교하냐고. 따라서 2등급을 하는 순간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 점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깎는 학교가 어떤 학교? 이화여대 10점 차가 나죠. 제일 적게 깎는 학교? 서울대, 중앙대 0.5점 차가 납니다. 몇 등과 몇 등급?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가 그렇게 발생하게 돼 있죠. 그렇다고 볼 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좀 전에 연세대 말고요. 실질적 예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내가 경희대를 가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세요. 경희대를 한번 보시면 2등급이 1등급하고 몇 점 차입니까? 네, 보이시죠? 8등급이 아니고 8점 차입니다. 8점 차. 자, 그럼 내가 경희대를 정말 가고 싶은데 학교 캠퍼스도 너무 멋있고 학교도 좋고 내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경희대 가고 싶어. 근데
2등급은 8점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경희대를 만약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영어를 2등급을 먹었어요. 그럼 벌써 8점의 페널티가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죽어도 경희대에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어하고 탐구 수학 등 다른 과목에서 8점 이상을 올려야겠죠. 영어에서 본 페널티를 만회하려면. 이해가십니까? 근데 문제는 영어에서 2등급을 먹어서 8점 페널티를 먹은 것을 만회하려고 국어, 수학, 탐구에서 8점 이상을 올렸다. 그러면 경희대는 안 가죠. 그렇죠. 어디 갑니까? 예를 들면 중앙대 같은 데 가겠죠. 왜요? 중앙대는 페널티가 8점이 아니라 0.5점으로 줄어버리죠. 그러면 다른 데서 8점을 더 올랐으면 플러스 7.5점인데 중앙대 최상위 학교를 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희대 영어 2등급 먹은 학생이 다른 과목을 잘 봤다면 경희대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과목을 더 잘 보지 않았다면 걔는 탈락이 되는 겁니다. 8점을 만회할 길이 없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희대는 2등급을 먹은 순간 다른 거를 잘 보면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걸 못 봤으면 거기서 탈락이야. 불합격이야. 따라서 경희대를 합격하려면 무조건 1등급을 먹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이 표를 잘 보시면 알죠. 표가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입시정보표들은 기억, 니은 순서로 되어 있거나 뭐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깎는 학교부터 2등급 이하를 제일 적게 깎는 순서로 쫙 해놨습니다. 이화여대부터 중앙대까지. 중앙대 정말 적게 깎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내년에 다시 도전하게 되면 중앙대가 10배 높아져요. 10배. 마이너스 0.5점이 아니라 2등급을 마이너스 5점 깎게 됩니다. 와, 10배 올렸어요. 중앙대가 서울대에서 연세대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만큼 영어를 적게 깎으니까 부작용이 있다는 걸 중앙대가 알아챈 거지. 어쨌건 간에 그렇게 쭉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 중간 이하인 학교들은 전부 다 영어 2등급, 3등급을 많이 깎는 학교죠. 그럼 이 중간 이상의 학교들, 중간 위에 있는 학교들은 영어 2등급이면 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미 얘기했어요. 왜? 2등급인데 더 잘 보낼 땐 거기 있지 않고요. 다른 과목을 못 보낼 땐 거기서 떨어지게 된다. 그럼 중간 이하 학과는 어때요? 중간 이하 학교들. 중간 이하 학교들은 영어 적게 깎으니까 조금 못 봐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위에 학교보다는 조금 못 봐도 돼요. 하지만 명심하실 것은 위에 학교를 지망했다가 영어는 못 봤는데 국어, 수학, 탐구 같은 다른 과목을 잘 본 애들이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중앙대, 서강대, 고려대 이런 데로 간단 말이야. 덕게 깎는 학교로. 그러면 영어는 2등급을 먹어서 1점이나 0.5점을 나보다 더 깎였겠지만 내가 1등급이라면 국어, 수학, 탐구를 더 잘 본 애들이 오겠죠. 그래서 입시 예측 서비스에서는 보통 국어, 수학, 탐구를 기준으로 해서 합격, 불합격을 예측하거든요. 국어, 수학, 탐구로 합격이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 왜? 영어는 2등급, 3등급 먹었는데 딴 과목을 잘해서 위에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온 학생들한테 밀렸다는 거지. 영어를 적게 깎기 때문에 영어는 못 봤지만 딴 걸 잘 본 애들이 밑으로 오게 된다. 밑에 학교들로. 따라서 위에 학교들은, 중간 위에 학교들은 영어 1등급을 먹어야 갈 수 있는 거고요. 밑에 학교들은 정시 예측 서비스에서 합격 가능하다고 나오더라도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지원을 하는 게 옳다. 예를 들면 불안하면 지원하지 말고요. 가능하다고 해도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하는 게 중간 이하 학과에서는 중요하다. 어쨌건 영어라는 게 1등급을 먹지 못한다면 굉장히 선택 범위가 좁혀진다는 거. 위는 못하고요. 밑은 가더라도 쫄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쫄려요. 따라서 영어는 일단 1등급 먹어놓고 하셔야 된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시 대비를 위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잡아야 되는 학생들 있죠. 이 경우는 영어 1등급 필수죠. 영어 1을 딱 먹어놓으면 등급판 만들기 아주 편합니다. 영어가 1이 안 나와봐. 나머지 과목으로 등급합 채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성균관대, 연세대, 논술영재랑 같은 건 영어 2등급이 필수죠.
그래서 영어는 일단 2등급 먹고 나야지. 영어를 3 먹는 순간 그냥 합도 필요 없어. 그 학교는 연세대 성균관대 논술은. 잘 아실 테니까 수시 대비를 위해서 영어는 꼭 1등급을 먹는. 영어를 1등급 먹는 방법은 뭐냐. 지금 내 점수가 92, 94 막 이러고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97, 100, 97, 100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94, 91, 94, 9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미 불안한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2등급 되는 거니까 항상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영어 공부를 해주시라 이렇게 보시고요. 가끔 이제 나중에 이제 정시호강을 보시게 되면 영어 반영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총점 반영 방법, 가산점 방법, 그 다음에 감점 방법이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총점 방법은 총점 1000점 안에 영어 점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영어 200점. 가산점은 총점 할 때는 영어가 빠져 있다가 나중에 영어를 가산점 더해서 최종 총점을 만드는 거죠. 말장난 같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학교별로 자율이다 보니까 그냥 개념만 다른 거죠. 가산점은 영어에 배정된 감점은 영어에 배정된 점수가 없죠. 그냥 총점이 영어 빼고 있고 영어 2등급부터 3등급, 4등급, 5등급을 그 총점에서 감한다. 1등급은 감하지 않고. 그래서 가산점은 영어에 점수 배정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점은 제가 바로 꼴꼴하네요. 감점은 영어에 이제 점수를 배정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래봤자 차이가 없다. 그래봤자 뭐가 중요하다? 결국 2등급은 1등급에 비해서 몇 점이 더 깎이는지 2등급은 3등급에서 몇 점이 더 깎이는지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화여대는 총점이 좀 높죠. 몇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앙대는 20이죠. 예. 그랬을 때 중앙대가 20이면 거기다 곱하기 뭐 10을 하지 않나? 왜 다른 것과 총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예요. 예. 가산점이나 총점 부분이면 그 점수 그대로 가산되거나 총점에 들어가는 거고요. 감점이라도 거기 나와 있는 표시 그대로 감점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잊지 마시고요. 거기 점수가 전체 점수라는 거 그런 방향에서 영어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의 절대평가, 영어도 참 중요하다는 거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이제 국어, 수학, 또 탐구, 영어까지 다 봤는데요. 수학은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과 학생은 수학과, 문과 학생들은 수학나를 응시하게 되어 있죠. 나중에 정시호강을 잘 보시면, 나중에 보면 안 돼요. 지금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학교에 따라서는 말이죠. 상위권 학교들, 최상위권 학교들, 중상위권 학교들은 당연히 이과 학생들은 수학과를 봐야 됩니다. 수학과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중상위권 학과 중에서도 일부 학과들, 그 다음에 중위권 학교들 중에서는 상당수 학교들이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과를 봐도 되고 수학나를 봐도 되고 상관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수학과를 반드시 응시해서 수학과가 꼭 필요한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뭐 기계라든가 물리계통 이런 쪽의 학과를 갈 것이냐 아니면 수학나를 봐도 되는 중위권 이하나 중상위권의 특정한 학과에 해당하는 특정한 학교들에 갈 것이냐 이거를 엄밀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절대 마음만 앞서면 안 돼. 예를 들면 내가 수학과 7, 8, 9등급이 나온다고 보세요. 누군가는 7, 8, 9일 거 아니야. 누군가는 이걸 보는 분들은 수학과 7, 8, 9가 있을 거 아니야. 좀 더 넓히면 6까지. 수학과 6, 7, 8, 9가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수학과 6, 7, 8, 9 등급이 이과 상위권, 중상위권 학교에 갈 수 있느냐?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미련을 갖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수학과 6, 7, 8, 9 등급 학생의 경우에는 저는 다른 과목이 다 1등급이 아닌 이상 이런 경우도 있겠죠. 국어도 1등급, 영어도 1등급, 탐구도 1등급, 수학만 5등급. 뭐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수학과 6, 7, 8, 9 등급 학생들은 원서를 쓸 때 언제 쓴다고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원서를 쓸 때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과를 안 쓰고 수학나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점수 증가와 표준점수 증가가 수학과에서 주는 가산점보다 더 이득이 된다 이거야. 왜 더 이득이 되는지 하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자료 첨부해서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아 이래서 수학과 가산점이 있더라도 수학날을 선택해서 얻는 원점수 증가와 표준점수 증가가 더 이익이구나. 이 점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반드시 그 점도 확인해서 하고요. 그 중간에 9월 모의평가가 있을 겁니다. 9월 모의평가에 만족스러운 점수가 안 나오면 정정도 가능한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수학과에서 수학나로 변신해서 오히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과로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요거 잊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수학과가 5등급 이상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전향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84일 남은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원서 접수, 또 원서 접수가 이후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위는 가셨지만 앞으로 남은 84일 사실 더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종지부가 가까울수록 종착점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간절함이 더 커질 수가 있죠. 하지만 항상 명심하실 것은 시간의 밀도. 시간의 밀도 아시죠?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사실 헛되이 보냈던 1시간, 참 무가치한 1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84일 남은 시점에서 1시간은 정말 1학년 때 24시간보다 더 큰 그 참 귀중한 밀도가 너무 높은 그 1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시간의 밀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밀도의 깊이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점 명심하시고 끝까지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찬이었습니다.